옛날 옛적 중세 유럽의 한 작은 마을에 에드윈이라는 이름의 철학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에드윈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매우 존경받는 인물이었는데 그의 탁월한 지혜와 따뜻한 마음씨 때문에 사람들은 그에게 조언을 구하러 자주 찾아오곤 했습니다. 그는 특히 자연법에 대한 깊은 이해와 이를 통해 사람들에게 도덕적 지침을 제공하는 데 능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는 큰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근처의 숲속에 있는 호수에 신비로운 생명체가 나타났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생명체는 황금의 비늘을 가진 거대 물고기로 밤이 되면 별빛보다 더 밝게 빛을 발한다고 했습니다. 소식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호수로 달려가 그것을 직접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호수에 도착한 사람들은 모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정말로 황금빛 비늘을 가진 물고기가 호수 중앙에서 유유히 헤엄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물고기를 잡으면 엄청난 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경쟁하듯 배를 타고 그 물고기를 잡으려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에드윈은 서둘러 호수로 향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물고기를 잡으려는 모습을 보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는 큰 목소리로 그들을 불러 세웠습니다. 여러분, 그 생명체가 이 숲의 일부가 되도록 허용받은 이유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사람들은 에드윈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에드윈은 자연법에 대한 자신의 지식을 바탕으로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아퀴나스가 말한 자연법은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이해하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기본적 원칙입니다. 그것은 모든 생명이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각자의 방식으로 선을 추구하도록 이끈다고 했지요. 그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 물고기가 우리에게 황금보다 더 값진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건 아닐까요? 우리는 그것을 잡아 이익을 얻으려 하지만 자연법은 우리에게 조화를 유지하라고 가르칩니다. 그 물고기는 인간의 욕심을 넘어 자연 속에서 자신의 목적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잠시 멈추어 에드윈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그때 한 젊은 어부가 나서서 말했습니다. 그래요, 저 물고기는 우리의 재산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연의 일부로서 함께 살아가야만 합니다. 에드윈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추구하고 생명을 보존하는 일은 모두 자연법에 부합하는 행동입니다. 물고기를 이곳에 두고 그 자체로 존중하면서 우리는 자연법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은 그 물고기를 신비로운 존재로 존중하며 그냥 두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매일 밤 호수로 가서 별빛 속에서 빛나는 물고기의 모습을 감상하며 자연의 경이로움을 새롭게 배울 수 있었습니다. 에드윈의 가르침은 사람들에게 자연법의 깊은 의미를 깨닫게 해주었고 그로 인해 그들은 더욱 조화로운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자연법을 이해하고 존중할 때 어떤 것이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인지 깨닫게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에드윈과 마을 사람들의 경험은 우리에게 모범이 되어 자연과의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을 일깨워줍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모든 것이 제멋대로였던 숲속 마을에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다른 어느 곳보다도 아름답고 경치가 좋았지만 한 가지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누구에게도 법과 규칙이 없었기 때문에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가 지속되었습니다. 매일 아침이 되면 마을 사람들은 자신의 텃밭에서 수확한 당근을 누가 훔쳐갔다고 소리를 치고 밤이 되면 누군가의 집에서 울려 퍼지는 소리가 이웃의 잠을 깨웠습니다. 이런 혼돈 속에서 사람들이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을 때 한 현명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 혼돈의 중심에서 조금 떨어진 큰 나무 아래에 앉아 마을의 동향을 지켜보며 깊은 생각에 잠기곤 했습니다. 결국 어느 날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모일 것을 권하며 자신만이 수연 철학 모임을 개최했습니다. 사람들은 더 나은 삶의 기대를 품고 모여들었고 노인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현재 우리는 끊임없는 갈등과 싸움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태가 계속된다면 아무도 행복해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회계약이라는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는 노인의 지혜에 감명을 받았고 어떤 이는 여전히 누군가의 사과를 몰래 가져가는 즐거움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 이야기 속에는 거대한 해양 생물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리바이어던이라 합니다. 이 존재는 아주 강력하고 모든 혼란을 가져가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힘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우리는 서로 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우리의 권리를 조금 양도함으로써 우리는 질서와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노인의 이야기는 흥미로웠고 반신반의하던 사람들도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사회계약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각자가 약속을 지키고 신뢰할 수 있는 대표자를 선출하여 그에게 마을의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힘을 부여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 이곳에 힘을 가질 누군가를 뽑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매일 당근을 잃어버리는 일도 밤새 시끄러운 소리에 잠을 설쳐야 하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논의는 길게 이어졌고 마을 사람들은 마침내 각자의 지혜를 모아 새로운 방안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마을 회의가 개최되어 가장 믿을 만한 사람, 토사장을 대표자로 선출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각자의 권리 중 일부를 양도하며 토사장의 과도한 힘을 휘두르지 않도록 규칙을 정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마을에는 기적 같은
같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질서가 생겨났고 사람들은 서로의 재산을 존중하게 되었으며 마을은 안전하고 평화로운 곳으로 변모했습니다. 모든 것은 노인의 지혜와 사람들의 결정 덕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노인의 공로를 기리기 위해 마을 한가운데에 큰 수염 모양의 조각상을 세워 그를 기억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사람들은 그날의 수염 철원 모임을 잊지 않았고 매년 그날을 기념하며 마을의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새로운 결의를 다졌습니다. 마을은 점점 더 번영했으며 홉스의 사회계약론은 그렇게 작은 숲속마을에서부터 큰 성공을 거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아주 먼 옛날 자유로운 마을이라고 불리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울창한 숲과 맑은 강으로 둘러싸여 있었으며 사람들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모두 자유롭고 평등하다는 믿음을 공유하고 있었고 서로 간의 신뢰에 기반한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갑자기 황금나무가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나무는 아침 햇살을 받으면 반짝이는 황금 잎을 그늘 아래 들여왔고 모든 사람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이 황금 나무의 아름다움에 감탄했지만 이내 누가 이 나무의 소유자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논쟁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마을 광장에 모여 어떻게 해야 할지 의논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마을 사람들의 본성인 자유롭고 평등한 삶이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해야 자신들의 가치를 유지할 수 있을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때 마을의 현자 인장 자크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구들, 우리는 이 아름다운 나무가 우리를 분열시키게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품고 있는 자유와 평등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모든 사람이 동의할 수 있는 규칙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회계약입니다. 장자크는 자신의 이론인 사회계약론을 기반으로 사람들에게 제안했습니다. 그는 모두가 황금나무의 혜택을 공평하게 누리기 위해 마을 사람들 모두가 함께 나무를 보살피고 그 열매를 공평하게 나누는 법을 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말에 동의하며 적극적으로 새로운 규칙을 만드는데 동참했습니다. 결국 마을 사람들은 황금나무를 모두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 열매를 고루 나누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각자 나무를 돌보는 날을 정하고 그날 받은 황금 잎을 마을의 공공재산으로 취급하여 마을의 공익을 위해 사용하기로 결의했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황금 잎을 취하려 한다면 그것은 공동체의 규칙을 어기는 것으로 간주되어 마을 전체의 토론을 통해 그에 대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사회계약을 통해 마을 사람들은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신뢰하며 공익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황금나무가 주는 혜택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갔습니다. 소유욕에 의한 불화 대신 협력을 통한 번영이 그들의 삶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황금나무를 바라보며 단순히 그 아름다움에 감탄할 뿐 아니라 그 나무가 가져다준 교훈과 공동체 정신을 마음 깊이 새기며 삶을 이어갔습니다. 그렇게 자유로운 마을은 진정한 자유와 평등을 이룬 마을로 변모하여 오랫동안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한때 작은 도시에서 따분한 회사원으로 일하던 존이라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같은 일상을 반복하며 자신의 존재가 얼마나 유의미한지에 대해 고민하곤 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피터 싱어의 효과적인 타주의에 관한 책을 읽게 되었고 그의 삶은 커다란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책에서 가장 인상 깊은 부분은 바로 자신의 자원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사용하여 최대의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존은 순간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그는 기부할 때 주로 감정에 치우쳐 행동했다는 것을요. 예를 들면 갑작스럽게 다가온 자연재해 피해 소식에 감정적으로 반응해 기부하거나 길거리에서 우연히 마주친 모금을 충동적으로 돕곤 했습니다. 하지만 효과적 이타주의는 단순한 감정 적충동 이상의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성을 바탕으로 자신의 행위가 어떻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했습니다. 존은 이런 점에서 자신의 가치관을 재정립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먼저 세계적인 기아 문제를 해결하는 여러 구호 단체들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각 단체가 기부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리고 그들의 활동이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분석하기 위한 자료들을 수집했습니다. 존은 모든 돈이 같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효과가 입증된 소수의 단체를 골라 집중적으로 기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의미 있는 행동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존은 시간이라는 자원도 이타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는 과거의 자신을 돌아보며 여유 시간이 거의 TV 앞에서 소비되었다는 사실을 떠올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원봉사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그는 지역사회 음식 대급센터에서 일을 했고 직접 음식을 배달하며 많은 무거운가발 나르고 또 나르곤 했습니다. 어느 주말 그는 홀로 사는 노파의 집에 음식을 배달하게 되었습니다. 그 노파는 존에게 고맙다고 말하면서 이웃은 있지만 한동안 이야기할 상대가 없었다며 소소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존은 그와 나눈 대화 속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대화가 단순한 일상이 아닌 그녀에게 큰 의미가 되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작은 사건은 존에게 또 다른 깨달음을 선사했습니다.
효과적 이타주의는 단순히 더 많은 사람을 돕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깊은 관계와 작은 친절로도 충분히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몇 시간의 대화가 고립된 마음을 위로할 수 있음을 알게 된 순간이었죠. 결국 존은 자신의 이타적인 노력을 통해 얻은 인사이트를 매주 지인들과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효과적인 기부 방법에서부터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발표했습니다. 그의 열정적인 얘기는 사람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고 많은 이가 그와 함께 효과적 이타주의 실천에 동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기부나 봉사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존에게 있어 그것은 삶에 대한 새로운 의미였으며 그의 영향력은 작은 도시를 넘어 더 큰 공동체로 확산되었습니다. 피터 싱어의 이론을 바탕으로 존은 단순한 회사원에서 진정한 효과적 이타주의자로 변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